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6번째 89페이지.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와 2010년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89페이지) 여기 사람들이 병원 침대벌을 보관하던 곳에 인쇄기를 숨겨두었는데 일본 경찰이 병원을 급습해 수색했어요. 결국 인쇄기를 발견하고 한국 직원들도 몇몇 체포했는데 끝까지 인쇄물을 못 찾았죠. 혹시 선생님이 제 침대 밑에 집어넣은 그 종이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병실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잠에서 깼는데 알버트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내게 키스하고 어색하게 아이를 안다가 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종이뭉치를 발견했다. 그는 갑자기 아이를 내려놓더니 급히 아직 빛이 남아있는 창가로가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이건 독립선언서잖아.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장담컨대 그날 밤 신참 특파원 알버트는 자기 후계자 첫 아들이 태어난 것보다 독립선언서를 발견한 일에 더 흥분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알버트는 동생 빌에게 독립선언서 사본을 구두 뒤축에 숨기고 서울을 떠나 도쿄로 가게 했다. 선언서 발행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알버트가 쓴 기사와 함께 미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알버트는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언더우드와 스코필드 등의 선교사들과 함께 제암리로 내려가 그 학살 현장을 취재하였고 일제의 만행이 담긴 사진들을 당시 총독이던 하세가와에게 내보이며 학살을 중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20년 알버트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전투에 승리한 권율 장군의 소유였다는 행촌동 1-18번지터를 구입했다. 그 자리에 1923년 희망의 궁전 딜큐샤를 지었다. 메리 테일러 부인은 자서전에서 딜큐샤 건축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건축 초기에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라며 딜큐샤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물하는 계속 개방하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달래야 했고 부지가 경사진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라 발파로 땅을 고르고 추춧돌을 놓아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1923년 집이 준공되자 메리 테일러 부인은 이렇게 썼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머릿돌에 우리 집 이름을 새겼다. 나는 인도에서 딜큐샤 공전을 본 순간부터 우리 집에 딜큐샤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을 꿈꿔왔다. 희망의 공전, 딜큐샤. 커다란 화강암 주춧돌 위에 올라서면 한국이 화강암처럼 단단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공전에서의 삶은 끝까지 갈 수 없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이후 일제는 당연히 미국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알버트는 출국을 거부한 대가로 6개월 동안 집 건너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결국 1942년 5월 강제 추방당하고 말았다. 1948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알버트는 내가 사랑하는 땅 한국, 아버지의 묘소 옆에 나를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와 아버지 저주의 무덤은 마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있다. 메리 테일러 부인은 1982년 93세를 일기로 영국에서 사망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글을 남겼다. 82년? 45년. 어머니가 남긴 원고를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다시 베껴 쓰고 원고를 정리하여 1992년에 나온 책이 호박구슬 목걸이. 2006년 2월 6일 브루스 테일러는 그의 부인과 딸 제니퍼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기적적으로 딜큐샤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서울명예 시민증을 수여받았다. 테일러 일가가 추방된 뒤 이 주택은 오랫동안 자유당 의원 조경규가 소유했다. 1963년 그는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어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이때 딜큐샤도 정부에 몰수되었다. 이후 방치 상태로 빈민들이 무단 점유, 거주하는 집으로 전락하였는데 오히려 이 덕분에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되어 지금까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증손녀 제니퍼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4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이 그냥 책 한 권으로만 남았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딜큐샤가 아직 그 자리에 그의 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잊지 않게 된 것이다. 건물이 살아있다는 매력은 그 건물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곳을 찾을 때마다 들을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다. 그 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종로구는 2016년 2월 26일 딜큐샤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부담으로 딜큐샤를 원형으로 복원하고 문화재로도 지정하여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물 내 잔류하던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연기되었는데 현재는 내부까지 복원된 상태로 개방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93페이지 독립문. 독립문 고가도로 및 성산로와 의주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높이가 14m가 넘는 커다란 돌문이 서 있다. 바로 대한제국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 밖의 서구 열강과 동등한 자주 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립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896년 독립협회 발의로 3,825원을 모금해 1896년 11월 21일 정초식을 거행하고 이듬해 11월 20일 완공했다. 본래 독립문 자리에 있던 것은 영은문, 잉은문이었다. 부근에 있던 모화관, 무화관, 시엔무더 무, 중화더 화 와 함께 한양에 당도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은 독립문 앞에 영은문을 떠받치고 있던 덜기둥 2개만이 우두커니 남아있는데 사적 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독립문은 사적 32호이다. 그런데 사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과 모화관의 철거, 그리고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한 세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독립협회나 대한제국의 민중들만은 아니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도 은밀히 큰 역할을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독일 공사관에 근무했던 스위스 기사가 설계를 하고 실무는 한국인 기사 심의석이 맡았으며 노역은 주로 중국인 노무사가 맡아 완공하였다. 독립문 아치마돌에는 조선 왕실의 문장인 이화문이 새겨져 있고 그 위의 앞뒤 현판석에는 각기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새겨져 있다. 글씨는 독립운동가 김가진 또는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이 썼다는 설이 있다. 일본의 개입은 일제강점기 들어서 증명되었다. 1928년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경성부청이 독립문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1936년에는 아예 고적, 즉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에 이른다.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독립문을 일제가 나서서 수리하고 보호한 것이다. 자기들이 널기조와 남겨둔 경회루와 조선 왕전의 정전이라 차마 부수지 못한 근정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복궁을 모두 파괴하고 경희궁은 아예 없애버렸으며 창경궁은 창경원이라는 동식물원으로 전락시켰던 전례에 비춰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그 단서는 앞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라는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와 맺은 시모노세키 시아관 조약 제1조에서도 청나라는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본이 영은문 철거와
독립문 건설을 부추긴 것이다. 강화도 조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까지 굳이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운운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종주국 지위를 청산하여 중국의 간섭 없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문의 독립은 완전한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 의지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지했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독립문 바로 옆에는 나라가 정식으로 망하기도 전에 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외국인이 동포를 잡아가두는 감옥이 생기고 만다. 95페이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1907년의 제3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버렸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의 감옥은 통감부의 감독 아래 들어간다. 서대문 감옥은 일본인 시텐노 가즈마, 시텐노 스왕텐 야오마 가즈마 고안 설계하여 5만 년의 공사비로 1907년에 준공했다. 처음에는 옥사와 부속 건물로 면적이 480평, 수용 인원이 500여 명 규모로 경성 감옥으로부터 귀결수를 이감했다. 1908년에는 경성 감옥으로 개칭하고 1912년에는 경성 감옥을 공덕동, 현재의 서부지원 자리에 신축했기 때문에 영천의 감옥을 서대문 감옥으로 개칭하였다. 삼일혁명 때에는 검거자가 급증하면서 서대문 감옥에는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서명자 손병희 등 30여 명이 미결수 3천여 명과 함께 수감되었다. 만 15세 유학생, 여학생 유관순의 수감도 이때의 일이다. 김구, 안창호, 한용운, 윤봉길, 여운형, 심은, 김광섭, 함석헌, 강우규, 송학선, 최현배, 이희승, 김교신, 이재명, 이재유, 안명근, 허헌, 양기탁, 홍명희, 조병옥, 이현상, 김동삼, 유림, 조봉암, 나혜석, 김상옥 등 등 1945년까지 이곳에 갇히고 옥사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사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소가야 스에지 나 미야케 시카노스케 미야케 산자이 시카노스케 시카가 로가나 시카노스케 산자이 로즈주 미야노 시카노스케 지구지츠 이소가야 스에지 와 같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감옥에 같이 들어간 일본인과 엘버트 테일러 등 외국인도 적지 않았으니 차라리 이곳에 갇히지 않았던 지사들을 찾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3.1혁명 때 수감되고
해방 후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반민족 행위로 반민 특유의 검거되어 다시 이곳에 수감되는 기이한 인연을 맺었다. 일제는 1923년에 감옥을 형무소로 개칭하고 18세 미만의 여성 수용자는 서대문 형무소로, 무기와 10년 이상의 남성 수용자는 경성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로 수용하였다. 해방 후 1945년 10월 13일 미군정은 경성 형무소를 서대문 형무소로 합쳤다.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로, 1986년에는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다. 서울구치소는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했다. 한때 노태우 정권은 이곳을 민간에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려 했지만 광복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기념시설 건립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법무부로부터 부지와 시설을 매입하여 1988년 12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 1992년 8월 15일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많은 옥사와 담장이 허물어졌고 6개의 감시탑 중 2개만 살아남았다. 대신 용도를 잘 알 수 없는 기념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1992년 7월 27일에 완공한 유관순 열사 지하 옥사 보호각은 한눈에 봐도 외색이 짙은 건물이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일제하 의병 독립운동과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요적인 서대문 형무소는 군사 독재 정권 후예들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역사말살의 현장이 되었다가 2010년부터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의 숨, 강무석 감독의 잊기, 이순익 감독의 파결, 드라마의 제왕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장 소로의 역할도 해냈다. 만해 한용운이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시를 읽어보면서 독립투사들이 치른 고생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雪夜 설야 설야 四山为玉雪如海 사산 위옥 설여해 옥 주위에 내리는 눈은 바다와 같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진인가? 친한如铁梦如灰 금한 여철 몽여회 이불 차기는 쇠붙이요 꿈 또한 재라 铁窗悠悠震不得 철창 유유 진 불덕 철창도 매놓지 못하는가 夜闻钟声何处来 야문 정성 하철에 밤에 들리는 종소리 어디서 오는가? 여기 98페이지까지가 3.1민족원래에 관한 거네.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3월 1일 다가오는데.
민주주의를 걷다. 4.19 민주원래.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반 해화역 2번 출구 앞. 인원 3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 무료, 뒤풀이 비용, 그거를 뭐라지? 잊어먹었다. 길잡이 한정수 작가. 강남의 탄생,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신청, 민주원래 강옥천. 뭐야 이거. 아야. 신청, 임명, 참가, 인수, 연락처 문자 신청. 9. 서울대, 서울의대, 동대문 경찰서. 눈이야. 고려대생 피습 현장. 9. 내무부. 9. 미국 대사관, 서울시청, 국회 의사당. 9. 대법원, 4.19 혁명 기념관. 민주, 인권, 평화의 역사적 현상을 따라 걸으며 역사와 정의에 대해 생각하며 묻고 답하는 4.19 민주원래. 주최 민주원래 문화예술기획 사선. 함께 걷는 민주원래. (101페이지) 4.19 혁명,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는 각계각층이 대중적으로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다. 1960년 3월 초부터 일어난 시위는 3.1혁명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재미 유학생들까지 참가하였다. 뒤에서 보겠지만 참가자들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3.1혁명의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면서 4.19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권이 승리한 혁명이 되었고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등 훗날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자 영감이 되었다. 현 헌법의 전문에도 당당히 4.19 혁명의 이념이 올라가 있을 정도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런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어가는 4.19 혁명은 희생자를 낸 일부 학교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현실에서 보듯이 잊혀져 가고 있는 혁명이기도 하다. 이 책이 4.19의 정신을 되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의 4.19 혁명과 민주원래 4.19 혁명은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3.1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서울 시가지 전역이 4.19 혁명 유적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의 4.19 올레길은 중요한 곳, 즉 시위가 결의되고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새겨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교수단 모임 장소, 대학교와 고등학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4.19의 대표적 시인 김수영의 집터, 시위가 벌어지고 학생과 시민들이 쓰러져 간 장소, 학살의 주범들이 처벌된 법원 등을 둘러본다. 우리가 무심코 찾는 마로니에 공원, 종로와 을지로, 서울시 의회가 있는 태평로, 덕수궁 돌담길이 바로 4.19 혁명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공간들이다. 4.19 혁명 직전의 상황 1950년대 후반 80대에 접어든 이승만 대통령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지도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2인자 이기붕도 동신경실조증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권당인 자유당 강경파와 경무대, 오늘날의 청와대의 비서진이 정치를 좌우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장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959년 12월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어 구파인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신파인 장면은 부통령 후보와 당대표 자리를 맡아 민주당 신파와 구파가 균형을 유지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별도로 투표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물가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농촌 경제 파탄, 부정부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했다. 대학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일자리는 없어 과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미국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1957년부터 원조가 대폭 줄어들면서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민생고가 극심해지자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또한 이승만 정권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1958년 12월 24일) 무술 경관들이 야당 의원을 연금한 상황에서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정치 파동이 일어나자 미국은 1959년 1월에 불만의 표시로 월터 다울링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다울링 대사는 조봉암 구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소극적이었기에 여기에 대한 불만도 커져가고 있었다. 1960년 1월 19일 조병옥 후보가 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월터 리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거유세 기간으로 정하고 3월 15일을 선거일로 공고하였다. 농번기 피하기, 전국 안정 등이 명분이었다. 그런데 2월 16일 조병옥이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 달 만에. 민주당은 1956년에 신익회 후보에 이어 1960년 선거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선거기간 중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미 대통령 후보 등록은 마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었다. 조병옥의 사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은 사실상 결정되었으나 부통령 선거는 장면 후보의 재선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이기붕의 추종 세력이 그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다. 결국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 부통령 자리를 놓고 벌어진 셈이었다. 내무장관 최인규는 전국의 시장, 군수와 경찰 간부들을 불러 부정투표 계획을 지시했는데 전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미리 투표함에 넣도록 한 것이다. 선거유세 기간인 2월 28일 일요일 대구에서 그동안 관제 시위에 동원되어 오던 고교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2시에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다. 자유당 경북도당은 며칠 전부터 각급 기관장들과 학교장을 소집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학생들을 등교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일요일인데도 등교하게 된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결국 경찰과 충돌하여 20여 명이 부상당하고 200여 명이 연행되었다. 3월 5일 서울 운동장에서 민주당 유세가 열렸는데 유세가 끝나자 학생과 시민 등 약 1,000명이 학생은 골기하라고 외치며 종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3월 8일 대전에서도 시위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3월 1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원 자유화와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3월 15일 선거가 실시되었고 투개표 부정으로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어떤 지역은 이기붕의 득표가 전체 투표자 수보다 많아져 다시 재검표를 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가장 극심한 부정개표가 자행된 마산에서는 오후 3시 40분 무렵부터 약 1,000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였는데 저녁 7시경에는 1만 명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당시 마산 인구는 약 15만 명이었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870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성명을 발표하여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하에 이루어진 국민 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4.19 혁명의 막이 오른 것이다.
4.19 혁명 전개 과정 106페이지